하늘 구멍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상가댁에 가시느라 집을 비운 지 이틀째 되던 날, 평소 서슬퍼런 감시 아래 숨조차 크게 못 쉬던 젊은 과부 마님에게 그날의 빗소리는 해방의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숨어들 때 오직 한 사람, 머슴 칠복이만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빗물에 젖어 살갗에 착 달라붙은 삼배옷, 그 위로 툭 불 꺼져 나온 칠복의 커다란 어깨와 팔뚝, 장작을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사방으로 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마님은 문창살 너머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칠보가 그만하고 이리로 들어오너라. 마님, 소인은 몸이 이리 젖어 송구하옵니다. 마당 끝 행랑채에서 말리면 되옵니다. 주인이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게야. 어서 안채로 들어와 몸이라도 말리거라. 이건 명이다. 칠복이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복의 젖은 몸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에 마님의 시야가 흐릿해질 때쯤 마님은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룻밤. 과연 마님은 왜 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시작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연희가 주먹을 꽉 쥡니다. 오늘 그 은밀하고도 서늘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방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칠복이 주저하며 안채의 문지방을 넘자마자 칠복은 고개를 숙인 채 방바닥만 내려다보았지만 마님은 그런 칠복의 젖은 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인 명이다. 이 술 한 잔을 받아 몸을 데우거라. 마님이 건네는 술잔을 받으려 칠복이 손을 뻗는 순간 마님의 고운 손바닥이 칠복에 투박하고 거친 손등 위를 덮었습니다. 거친 옹이가 박힌 칠복의 손마디를 쓰다듬으며 마님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내 덩치가 이리도 큰데 어찌 이리 순진하기만 하단 말이냐? 칠복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고 마님은 촛불을 끄기 위해 서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방문에 찢어진 창호지 틈 사이로 한 쌍의 눈동자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 마님과 칠복 오라버니의 뜨거운 그림자를 보던 연희의 가슴은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은 연희의 가슴 속에 서늘한 절망과 불타는 질투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안채 방 안에서 새어나오던 흐릿한 등불이 꺼지자 연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칠복이 넋이 나간 듯한 걸음으로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칠복의 몸에서는 아직 채식지 않은 안방의 온기와 독한 술 향기가 풍겨나왔고 그것은 빗속에서 떨고 있던 연희의 코끝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연희는 칠복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칠복의 젖은 가슴팍을 밀어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오라버니 몸에서 마님 냄새가 나요. 그 방이 그리 따뜻했소? 칠복은 연희의 눈을 피하며 투박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어깨가 들썩였지만 입술을 짓이기며 그 어떤 변명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비릿한 빗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연희는 칠복의 굳게 닫힌 입술을 보며 차라리 매질이라도 당한 듯 서러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다가 제풀에 꺾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방 문턱이 이리도 높았구려. 연희는 칠복의 옷자락을 놓아버린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칠복은 차가운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먹고 서늘한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밤. 연희는 칠복을 이끌고 산자락 끝에 숨겨진 작은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마님의 진한 향기가 배어있던 안채와는 달리 이곳은 눅눅한 흙내음과 두 사람의 해묵은 추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연희는 말없이 칠복에 젖은 상의를 벗기고 품 안에서 온기가 남은 주먹밥 하나를 꺼내 그의 투박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라비, 내 앞에서는 그리 죽은 듯이 있지 마요. 내 속이 다 타들어가니 말이오. 연희는 거친 옹이가 박힌 칠복의 손마디를 제 뺨에 비비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칠복은 그제야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으며 연희를 제 넓은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칠복의 큰 가슴에 귀를 대자 불안하게 뛰는 심장 소리가 연희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연희야, 내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머슴살이 끝내고 너와 평범하게 살 터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칠복의 묵직한 약속에 연희는 대답 대신 그의 허리를 꽉 껴안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끝내 칠복의 등을 두드리지 못한 채 허공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연희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그곳의 어둠이 마치 거대한 눈을 뜨고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듯하여 연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평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밤잠을 설쳐 뒤뜰을 거닐던 마님은 산자락 끝자락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기척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뿌연 달빛 아래 초막의 문틈으로 비친 것은 마님이 그토록 탐냈던 칠복의 큰 어깨를 온전히 차지하고 있는 비천한 여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희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칠복의 손길은 마님에게 보여주던 두려움과는 결이 다른 지독하리만큼 다정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그저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칠복의 묵직한 약속이 연희의 귓가에 닿을 때마다 마님의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정갈하고 고요했습니다. 안채로 돌아온 마님은 거울 앞에 앉아 제 흐트러진 머리칼을 천천히 빗어내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낯설 만큼 차갑게 빛나는 것을 보며 마님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보다 잔혹한 소유욕이 완성해낼 무언가를 향한 아주 고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상가집에 갔던 시댁 어른들이 돌아오며 집안은 다시금 숨막히는 법도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안채를 뒤덮었지만 질투로 눈이 먼 마님의 도끼는 그 감시망조차 뚫고 고을의 호색한 박진사를 제 발로 안방 깊숙이 불러들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흔들리는 촛불 사이로 두 사람의 일그러진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마님은 시종일관 서리빨 같은 기색으로 차갑게 식은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박진사는 그런 마님의 눈치를 살피며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지요. 이윽고 마님이 품속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그 소리는 사실 돈이 아니라 연희의 목숨이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시지요. 내일 밤 제사 준비로 집안이 소란한 틈을 타 흔적도 없이 치워주셔야겠습니다. 박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돈보다 귀한 연희를 제물로 준다는 말에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침 소리조차 묻어버릴 만큼 두 사람의 거래는 은밀하고도 잔혹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품에 챙기며 내일 밤 연희에게 씌울 검은 보자기와 그녀를 가둘 별채의 쇠창살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제야 비릿한 미소를 띠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안채 너머 작은 행랑방. 아무것도 모른 채 꺼져가는 연희의 등잔불이 마치 그녀의 운명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와의 거래가 끝난 다음 날,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칠복이었지만 연희는 왠지 모를 기운에 자꾸만 목덜미를 쓸어내렸습니다. 마님은 종일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안채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해질녘 연희는 부엌일을 마치고 나오다 마당 한 구석에 떨어진 자신의 꽃신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칠복 오라버니가 세경을 모아 사주겠다던 약속을 대신해 직접 꿰매 주었던 소중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신이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짓밟힌 듯 흙투성이가 된 채 찢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꽃신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라비, 오늘 밤은 왠지 무서워요.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연희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챈 칠복은 거친 손으로 연희의 어깨를 꽉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연희야, 내가 문간방 바로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을 터이니 칠복은 짐짓듬직하게 웃어 보였지만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는 유난히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담벼락 너머 숲길 사이로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제 꽃신을 꽉 쥔 채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목을 죄어오는 듯한 공포 속에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경이 지날 무렵 집 안은 죽은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고여있던 빗물 위로 서늘한 달그림자가 비치던 순간 담벼락 너머에서 툭 하고 불길한 무게가 실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장정들이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연희가 잠든 문간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보쌈 자루와 짐승을 가둘 때나 쓰는 굵은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냐? 문간방 옆에서 쪽잠을 자던 칠복이 짐승 같은 감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진사가 보낸 장정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3명의 장정이 칠복을 에워싸며 앞을 가로막는 사이 나머지 무리가 연희의 방문을 거칠 게 낚아챘습니다. 짧은 비명은 곧 두터운 첫 뭉치에 먹혀버렸습니다. 잠결의 날벼락을 맞은 연희는 새 몸을 가눌 새도 없이 시커먼 자루 속으로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칠복은 분노로 포효하며 장정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거구에 부딪힌 장정들이 힘없이 튕겨나갔으나 어둠 속에서 날아온 둔탁한 몽둥이가 칠복의 뒷덜미를 후려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무릎을 꿇는 칠복의 귓가에 자루 속에서 새어나오는 연희의 억눌린 흐느낌이 멀어지는 발소리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칠복의 절규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 검은 그림자들을 따라가지 못한 채 밤안개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칠복은 피칠갑이 된 몰골로 마님의 안채마루 아래 엎드러졌습니다. 마님, 연희가 괴한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칠복의 절규의 마님은 짐짓 놀란 척 손으로 입을 가리며 가늘게 몸을 떨었지요. 뭐라느냐? 내 집에서 어찌 그런 흉측한 일이. 칠보가 내 힘으론 부족하니 어서 큰마님께 달려가 보거라. 집안의 어른이신 어머님은
분명 방도를 내주실 게다. 하지만 그것은 칠복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마님의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마님은 이미 전날 밤 시어머니를 찾아가 연희가 외간 사내와 눈이 맞아 야반 도주를 모의하는 것을 보았노라며 가문의 명예가 더러워질까 두렵다고 거짓 눈물을 쏟아낸 뒤였으니까요. 마님의 속삭임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칠복은 맨발로 큰 마님 방 앞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것은 자비가 아닌 칼날보다 날카로운 큰 마님의 불호령이었지요. 큰 마님은 작은 마님이 미리 심어둔 거짓 증언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불쌍한 여종이 아니라 집안의 수치스러운 여종일 뿐, 칠복에게 돌아오는 것은 내 놈부터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내쫓겠다는 서슬퍼런 위협뿐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하인들의 시선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평소 칠복과 연희의 사이를 시기하던 점내내와 다른 머슴들은 대놓고 입을 가리며 낄낄거렸지요. 쟤 버릇게 못 준다더니 결국 외간 사내와 눈 맞으며 꽃신까지 챙겨 나간 모양이야.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종들의 비아냥거림에 칠복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 처참한 난장판을 안채 문틈으로 지켜보던 마님은 그제야 타오르던 질투의 불길을 끄고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기댈 곳이라곤 오직 자신뿐임을 칠복의 뼈에 새겨준 순간이었지요. 칠복은 먼지투성이가 된 마당 바닥에 엎드린 채 제 손에 쥔 연희에 찢어진 꽃신 한 짝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사라진 뒤 사흘, 칠복은 헛간 구석에 처박혀 곡기를 끊었습니다. 마당엔 장작이 쌓이고 물지개는 멈췄지요. 참다 못한 점내내가 안채 마님을 찾아가 고에 바쳤습니다. 마님, 칠복이 그놈이 실성했는지 사흘째 일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니 이대로 뒀다간 집안일이 다 마비되겠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나 겉으로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한 일꾼이 마음을 다쳤으니 어찌할꼬. 내 어머님께 여쭈어 볼 터이니 너희는 물러가 있거라. 마님은 곧장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뜩이나 집안 분위기가 흉흉해 심기가 불편했던 시어머니는 칠복을 내쫓으라 불호령을 내렸지요. 하지만 마님은 차분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어머님, 칠복이 그놈은 이 근방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사입니다. 지금 저놈을 내쫓으면 저 무거운 장작과 굳은 일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연히 그 발칙한 년 때문에 귀한 일꾼을 잃는 것은 가문의 손해이옵니다.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저놈의 정신을 차리게 하여 다시 충실한 일꾼으로 길들여 보겠습니다. 일꾼이 아까웠던 시어머니는 결국 마님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마님은 승낙을 받자마자 헛간으로 달려갔지요. 악취와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마님은 칠복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칠복아, 내 너를 지키기 위해 어머님께 겨우 허락을 구했다. 그러니 부디 내 몸을 그만 학대하고 나를 봐서라도 기운을 차려다오.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비단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칠복은 살기 위한 처절한 체념인지 진심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공식적인 허락이 떨어진 뒤 칠복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오직 집안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예전보다 2배는 많은 장작을 패면서도 마님의 발소리만 들리면 즉시 마루 아래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지요. 처음엔 경계하던 마님도 지독한 충성에 의심의 빗장을 풀었고 시어머니마저 며느리의 수완을 칭찬하니 칠복이 안채 문턱을 지키는 것은
이제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진 안채의 밤은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칠복은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잦아드는 야심한 시각이면 소리 없이 마루를 밟았습니다. 종들의 눈을 피해 문고리를 거는 손길은 은밀했고 문창지 너머 두 사람의 그림자는 아슬아슬하게 맞닿았습니다. 마님은 시어머니가 언제 문을 열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칠복의 큰 손이 제 옷자락을 매만질 때마다 기괴한 소유욕의 몸을 떨었습니다. 칠복아, 밖에서 점례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 더 숨을 죽이거라. 칠복은 대답 대신 마님의 발치를 닦거나 이부자리를 정돈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마님은 그 침묵이 연모라 굳게 믿으며 승취감에 눈이 멀어버렸지요. 하지만 마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칠복의 시선이 열린 문틈 너머 연희가 사라진 담벼락 끝에 머무는 그 찰나의 흔들림이 그리움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하는 서늘한 눈빛인지 말입니다. 연희가 사라진 지도 어느덧 여러 달. 마님은 이제 칠복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정권을 칠복에게 맡긴 며느리를 신뢰했고 하인들은 마님의 서슬에 눌려 칠복을 안채의 주인이라 부르며 굽신거렸지요. 마님은 칠복의 묵직한 수발에 취해 연이라는 이름조차 까맣게 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박진사의 신복이 담장을 넘어 은밀히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신복은 마님과 칠복이 마주 앉은 안채 문 밖에서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부인, 진사 어른께서 보내주신 물건이 제법 손질이 끝났으니 남은 값을 치르라 하십니다. 그 말은 죽은 줄 알았던 연희가 박진사의 별채에서 놀이개로 살아있음을 뜻했지요. 곁에서 묵묵히 차를 올리던 칠복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으나 그는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님의 찻잔을 채웠습니다. 칠복아, 내가 직접 진사 어른 댁에 다녀오거라. 가서 어른이 내어주시는 물건을 받아오고 그곳 상황이 어떤지 내게 소상히 고하도록 하거라. 이것은 칠복이 정말로 연희를 잊었는지 확인하려는 마님의 마지막 확인 절차였습니다. 칠복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지요. 칠복의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마님을 향해 절을 올리는 그의 바닥 짚은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님은 칠복의 순종에 만족하며 웃었으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칠복이 등 뒤로 감춘 손에 연희의 찢어진 꽃신이 쥐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이제야 복수의 끝이 박진사의 목줄기에 닿았음을 확신하며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진사의 별채는 화려했으나 그늘진 욕망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칠복은 이제 마님의 권위를 등에 업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박진사 앞에 섰지요. 박진사는 기세등등하게 웃으며 칠복을 맞이했습니다. 과부마님께서 사내 보는 눈이 아주 남다르시구먼. 이런 기운찬 사내를 신복으로 부리시다니. 가서 전해라. 보내준 물건은 내 아주 공들여 손질해 두었다고. 박진사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창살이 촘촘한 골방이었습니다. 칠복이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소복 차림의 연희가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고 손목엔 밧줄에 쓸린 흉터만이 선명했지요. 칠복은 당장이라도 별채를 피로 물들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이곳을 뒤엎는 것은 자신을 믿어준, 아니 자신에게 눈이 멀어버린 마님을 배신하는 일임과 동시에 연희를 영영 잃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박진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님이 보낸 비단 꾸러미를 차갑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사의 시선이 닿지 않는 찰나 품속에 찢어진 꽃신 한 짝을 슬쩍 내비쳤습니다.
연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으나 칠복은 오히려 더 모질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마님께서 주신 물건이다. 잘 간수해라. 그것은 연희를 향한 위로인 동시에 자신을 믿고 이곳으로 보낸 마님을 향한 완벽한 기만이었습니다. 칠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박진사는 그가 겁에 질려 물러나는 줄 알고 호탕하게 웃었으나 칠복의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지금쯤 안채에서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마님. 연희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아이처럼 기뻐할 마님을 생각하며 칠복은 칼날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마님의 그 가련한 연정이 자신과 박진사 그리고 이 집안 전체를 태워버릴 가장 뜨거운 불씨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칠복이 박진사의 집으로 떠난 뒤 안채는 지독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님은 칠복이 머물던 문 밖의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지요.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밤, 마님은 자신의 가파른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와 가슴을 눌러야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익숙했던 이 정막이 이제는 칠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마님은 화경 앞에 앉아 칠복이 닦아주던 자신의 발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비단옷으로 감싸인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속은 비어버린 껍데기 같아 자꾸만 한기가 어깨를 파고들었지요. 사내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에 남은 온기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마님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저 사내가 오지 않는다면 이 넓은 안채에서 나는 그저 소리 없이 늙어 사라져갈 껍데기와 무엇이 다른가. 밤이 깊어 등불이 가물거릴 즈음 마당 끝에서 칠복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보가 왔느냐. 내가 오지 않을까 봐. 마님의 눈에선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혹여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나를 잊으면 어쩌나. 마님은 자신의 운명이 어느새 일개 머슴의 발걸음 소리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서글픈 자괴감에 빠졌으나 그조차 칠복을 향한 갈망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을 부리는 안심이 아니라 생기를 잃은 여인이 자신의 숨통을 쥐고 있는 사내에게 올리는 처절한 복종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님에게 칠복은 이제 단순한 머슴이 아닌 자신의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숨구멍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열쇠를 칠복에게 넘긴 뒤 마님은 번거로운 대소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칠복이 달려오는 약차와 그가 지키는 정적 속으로 숨어들었지요. 하지만 마님이 칠복의 보살핌에 취해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안심하던 그 시각, 안채 밖의 공기는 비릿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칠복을 시기하던 하인들은 이제 마님을 예전처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마님이 머슴놈에게 홀려 집안을 다 내주었다고 낄낄거렸지요. 점례내는 한술 더 떠 시어머니의 귀에 독을 심었습니다. 큰마님 안채 마님께서 요즘 기력이 없으시다며 칠복이 놈만 방 안으로 들이십니다요. 집안 꼬리말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갈수록 싸늘해졌고 마님이 안채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도 가시 돋친 시선들이 그녀의 등 뒤를 찔러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과 시어머니의 냉대는 오히려 마님을 더욱 칠복에게 매달리게 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해도 오직 칠복만은 제 곁을 지켜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돌아온 날이면 아이처럼 칠복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칠보가, 내게는 이제 너뿐이다. 저들이 뭐라 하든 나는 상관없으니 너만은 내 곁을 떠나지 마라.
칠복은 대답 대신 마님의 이불깃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마님은 그 손길에 안도하며 이른 잠에 빠졌으나 그것은 칠복이 의도한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마님이 잠든 깊은 밤, 칠복은 소리 없는 걸음으로 안채를 나섰습니다. 마을에서는 박진사의 별채 근처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가 목격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외부와 단절된 채 칠복의 품 안에서만 숨쉬는 마님에게 그 소리가 들릴 리 없었지요. 칠복은 단 한 번도 마님을 향해 웃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님이 깨어날 때면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표정으로 그녀의 목숨줄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채를 감도는 정적은 안온함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불길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기를 끊었다는 소식은 마님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지요. 그것은 가문의 파문이자 언제든 친정으로 내쫓길 수 있다는 자영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단 한 걸음에 무너질 벼랑 끝. 마님은 이제 스스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하인들의 작은 발소리에도 마님은 어깨를 움츠리며 칠복의 굵은 옷소매를 부여잡았습니다. 칠복아, 어머니께서 조용하시니 그것이 더 무섭구나. 나를 내치려 하시는 게 분명해. 그러면 나는 죽음뿐이다. 제발 나를 지켜다오. 공포가 파고든 빈틈은 칠복이 메웠습니다. 그는 깍듯하게 마님을 안심시켰으나 그가 문 밖을 지킬수록 마님에게 닿는 세상의 통로는 하나둘 지워져 갔습니다. 하인들은 칠복의 눈치를 보며 문 밖에서 마님을 비웃었고 마님은 수척해진 얼굴로 칠복이 건네는 찬물의 의지에 간신히 정신을 버텨냈습니다. 마님은 그렇게 스스로 칠복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칠복은 마님이 약해진 숨소리를 내며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곁을 지키는 그림자가 자신을 지키는 성벽이라 믿으며 마님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나 어둠 속 칠복의 눈빛은 더 이상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너머 박진사 댁을 향한 그의 시선은 먹잇감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것처럼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제 칠복의 발소리에 맞춰 흐르는 듯했습니다. 마님은 여느 때처럼 안채 문턱 너머에 서 있는 칠복의 그림자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따라 문창지에 비친 칠복의 그림자가 평소보다 유난히 정갈하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장혁군의 뒷모습처럼 기이한 정성이 느껴지는 정적이었습니다. 마님은 문을 살짝 열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칠복을 향해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칠복아, 내일은 박진사 댁에 사람을 보내거라. 그 계집애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평소라면 즉시 엎드려 명을 받들었을 칠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마님이 내놓은 빈 찻상을 가만히 들어 올릴 뿐이었죠. 찻상을 스치는 칠복의 손가락 끝이 마님의 옷자락에 잠시 닿았을 때 마님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평소 느껴지던 사내의 뜨거운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쇳덩이 같은 서늘함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마님이 의아해하며 칠복의 얼굴을 보려 했을 때 그는 이미 소리 없이 물러나 어둠 속으로 녹아든 뒤였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지독한 갈증에 눈을 떴습니다. 칠복을 부르려 입을 뗐으나 평소 문 밖을 지키던 묵직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적막했지요. 마님은 홀린 듯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칠복이 늘 깨끗이 쓸어두던 것과는 달리 바람에 날려온 마른 잎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뒹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머물던 문간방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엔 온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늘 쓰던 장작더미와 물지개는 마치 주인 잃은 유물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서늘한 예감에 휩싸여 칠복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집어삼키는 깊은 어둠과 멀리 박진사 댁 방향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칠복이 사라진 안채는 이제 보호받는 성벽이 아니라 마님을 가둔 거대한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으나 칠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으나 칠복은커녕 하인들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칠복은 지난 몇 달간 마님의 신임을 방패 삼아 하인들을 하나둘 쳐냈던 것입니다. 큰 마님 또한 칠복의 감언이설에 속아 있었습니다. 칠복은 큰 마님에게 작은 마님이 제정신이 아니시니 제가 직접 국간을 지키겠습니다라며 그녀의 걱정을 달랬고, 큰 마님은 칠복이 며느리를 감시하는 충실한 머슴인 줄로만 믿고 모든 권한을 맡긴 채 안방 깊숙이 물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작은 마님과 큰 마님이 서로를 불신하며 각자의 방에 고립된 사이 칠복은 유유히 집안을 비워냈습니다. 마님들은 그저 칠복이 제 손발이 되어주는 줄로만 알고 그 영악한 이간질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막만이 가득한 마당을 가로질러 마님이 마지막으로 발을 들인 곳은 칠복이 머물던 초라한 문간방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칠복이 쓰던 투박한 나무 괴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홀린 듯 괴짝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칠복의 옷가지 대신 마님이 묻어두었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사와 주고받았던 서신들, 연희를 보쌈하라 지시했던 마님의 친필들이 칠복의 투박한 손때가 묻은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를 몰랐으나 이것들이 마님의 목줄을 쥘 증자라는 것만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들 맨 위에는 흙탕물에 짓 이겨졌던 연희의 찢어진 꽃신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얼어붙은 듯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글 한 줄 남겨져 있지 않았으나 텅 빈 괴짝은 마님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보여준 지극한 헌신은 복종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마님의 손에서 꽃신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마님의 편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사라진 안채는 더 이상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안,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차가운 벽을 타고 되돌아와 마님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박진사의 별채는 고요했으나 그 정적은 이내 비명 없는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칠복은 예전처럼 어둠 속에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님에게서 걷어온 박진사의 은밀한 서신들을 품에 넣고 정문을 당당히 밀어젖혔습니다. 집안의 권세를 믿고 기세등등하던 장정들도 서슬퍼런 눈빛으로 걸어 들어오는 칠복의 기세에 눌려 감히 앞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박진사가 호통을 치며 가문의 권위를 앞세우려 했으나 칠복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서신 뭉치를 꺼내 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마님과 공무의 연희를 보쌈하고 가문의 재물을 탐했던 증거들이 흙바닥에 흩어지자 박진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칠복은 그 비겁한 권위 위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어주신 물건은 내가 직접 가져가마. 이 종이들이 내일 아침 관아에 닿기를 원치 않는다면 입을 닫고 길을 내줄게. 박진사가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자 칠복은 그를 지나쳐 연희가 갇힌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는 그의 손길 한 번에 힘없이 부서져 내렸지요. 구석에서 떨고 있던 연희가 고개를 들었고 칠복은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찢어진 꽃신 한 짝을 연희의 발치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연희야, 가자. 두 사람이 방을 나설 무렵 칠복이 던져둔 등잔불이 별채의 석가래를 타고 소리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무너지는 명예와 타오르는 재물을 붙잡으려 비명을 지르는 사이 칠복은 연희를 등 뒤에 세우고 연기 자욱한 대문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본 별채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과거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찢어진 꽃신 한 짝이 아니라 연희의 따뜻한 손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고을은 박진사의 별채가 원인 모를 불로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안채에 홀로 남겨진 마님에게 그 소식은 먼 이야기일 뿐이었지요. 마님은 이제 칠복이 없는 방 안에서 물 한 잔조차 스스로 떠마시지 못한 채 멍하니 하루를 보냈습니다. 칠복은 그저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이 박진사와 주고받았던 은밀한 서신과 연희를 둘러싼 내밀한 사정들은 이미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왔다 믿었던 열렬하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으로 바뀌었지요. 칠복은 마님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님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름을 돌연해 버린 것입니다. 마님은 칠복이 늘 쓸어두던 마당에 흙먼지가 쌓이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사라진 뒤에야 그가 해주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달았지요. 칠복이 베풀던 헌신은 사랑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마님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오래 쌓인 습관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칠복아, 어찌 나를 이리 조용한 곳에 두고 갔느냐. 마님은 바닥에 떨어진 연희에 찢어진 꽃신 한 짝을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이 새어나왔으나 그 소리를 받아줄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이제 안채는 더 이상 보호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님 스스로가 닫아버린 문 안에서 시간만이 느리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으나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였습니다. 그 뒤로 마님의 집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사라진 뒤 그녀는 누구의 수발도 거부한 채 스스로를 안채에 가두었지요. 밤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마님의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믿었던 칠복에게 모든 권한을 내주었던 큰마님 또한 그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칠복이 며느리를 감시하고 가문을 지켜줄 충복인 줄로만 믿고 그에게 곳간 열쇠와 하인들의 생사권까지 내주었지요. 칠복에게 큰마님은 증오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님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격리하기 위해 잠시 빌려 쓴 도구였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칠복이 떠난 뒤 가문의 명예가 저작거리의 웃음거리가 되고 집안의 가산이 탕진된 것을 알게 된 큰마님은 뒷방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일개의 머슴의 손에 가문이 놀아났다는 그 허망한 진실이 그녀가 평생 움켜쥐고 살던 욕심을 끝내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박진사 역시 화마의 가산을 탕진하고 고을에서 쫓기듯 떠났으니 사람들은 이 기이한 파멸을 두고 귀신이 국할 노릇이라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칠복과 연희의 행방은 알지 못했지요. 그들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느니 먼 바다 건너 섬으로 떠났다느니 하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다만 가끔 장터를 떠도는 보부상들 사이에서 기이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 주막에
말수는 적으나 산처럼 듬직한 사내와 아침 이슬처럼 맑게 웃는 여인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내는 여인을 위해 매일같이 나무를 하고 여인은 사내의 발치에 놓인 예쁜 꽃신을 보며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꽃신은 장터에서 파는 화려한 비단신은 아니었으나 세상 그 어떤 신발보다도 견고하고 따뜻해 보였다고 보부상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님의 집이 폐가가 되고 그 이름조차 잊혔을 때에도 칠복과 연희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으나 그들이 남긴 꽃신 한 짝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곁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서슬퍼런 경고로 또 누군가에게는 가슴 시린 희망으로 그 이야기는 오늘도 비 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안개처럼 우리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